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오늘 보바리 부인 3편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탄미주의자였던 플로베르의 문학적 열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30살 무렵의 플로베르는 연인이었던 시인 루이즈 꼴레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평생 무명 작가로 산다고 해도 난 하나도 슬프지 않을 거야. 내 원고들이 나하고 오래도록 남을 수만 있다면 난 그것으로 좋게. 그러려면 엄청나게 큰 무덤이 필요하겠지만 또 그때 주고받은 연애 편지에 꼬박꼬박 소설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보바리 부인의 초안이라고 합니다. 플로베르는 엠마를 통해 우리 내부의 권태 때문에 허망한 기대의 환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매일 펼쳐지는 평범하지만 소소한 이 진짜 행복을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엠마의 환상 앞에 드디어 로돌프가 등장했습니다. 자, 잘생기고 돈도 많은 로돌프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드디어 그날이 그 유명한 농사공진회가 열리는 날이 왔다. 마을 사무소 옥상은 댕댕이 덩굴로 장식되고 들판에는 연회를 위한 천막이 세워졌다. 성당 앞 광장 한가운데는 대포 비슷한 것이 마련되어 도지사의 도착과 표창 받는 농부들의 이름이 불리울 때 이것을 쏘아 알리게 되어 있었다. 어제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사람도 있었고 반쯤 열려 있는 창문에는 삼색기가 걸려 있었다. 술집마다 몹시 붐볐다. 사람들이 양쪽 끝에서부터 큰 길로 모여들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가로수 늘어선 길에서 모든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높다란 2개의 삼각 기둥이었는데 조명등을 많이 매달고 있었다. 또 마을 사무소의 4기둥에는 장대가 4개 세워져 있고 그 하나하나에는 푸른 바탕에 금글자로 화려한 문구가 적힌 깃발들이 달려 있었다. 그 하나하나에는 상업 만세, 농업, 공업, 예술 만세라고 씌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이 모든 일이 여관집 여주인 르프랑수아의 얼굴은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부엌 층계에 서서 고개를 주걱거리며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네. 저렇게 천막을 치고 연회를 열다니. 도지사님이 어리광대처럼 저런 천막 속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좋아하실 줄 아는 모양이야. 저런 쓸데없는 짓을 벌려놓고 이 마을을 위한다고 하니 참 딱하기도 하지. 저럴 줄 알았다면 굳이 내 사텔에서 요리사를 불러올 필요도 없었는데 기껏해야 소치는 녀석들이나 거지들 뿐이잖아. 그때 약제사가 지나갔다. 그는 검은 예복을 입고 납작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자, 실례합니다. 좀 바빠서요. 뚱뚱한 과부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아, 이상하게 여겨지십니까? 라퐁텐 우화에 나오는 쥐가 치즈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상으로 약국에 박혀있던 내가 외출을 한다니까. 무슨 치즈 말이에요? 그녀는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아, 물론 저곳에 갑니다. 제가 바로 심사위원이 올시다. 아, 도대체 농사 짓는 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 것까지 아신단 말이에요? 알다마다요. 나는 약제사입니다. 즉, 화학자란 말입니다, 부인. 모든 자연계 물질이란 서로 상호간에 분자작용을 하는데 그게 목적이 있어요. 여관집 주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매는 계속 떠들어댔다. 농학자가 되기 위해서 농토를 경작하고 가축을 직접 기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보다 책이나 신문 잡지를 읽고 과학 진보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개량해야 할 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할 만한 논문을 하나 썼죠. 만약 내 논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러나 르프랑스와 부인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 그는 입을 다물었다. 아, 저것 좀 보라고요. 저런 형편없는 식당에 들어가다니. 저래봐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끝장이 나버릴 거야. 오매는 기가 막혀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아니, 그 일도 모르세요? 저 집은 이번 주 안에 압류를 당할 거래요. 레레가 돈 빌려준 증서를 들이대고 저놈의 숨통을 눌러버린 거죠. 정말 무서운 파국이군요. 약재사는 소리쳤다. 그는 어떤 상황에나 알맞은 표현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는 사나이였다. 그녀는 텔리에를 몹시 싫어하지만 뢰레의 처사 역시 너무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달콤한 말로 남을 속이는 비열한 인간이라고 욕을 했다. 어머나, 저것 좀 보세요. 보바리 부인이 로돌프 블랑드 씨의 팔을 잡고 있네요. 틀림없이 보바리 부인이군. 인사를 해야지. 천막안 쪽에 자리를 잡아주면 아주 좋아할 거야. 로돌프는 옷자락을 펄럭이며 걸어오는 약재사를 보고 빨리 걷기 시작했다. 저 뚱뚱볼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아시지요? 저 약재사 말입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곁눈으로 그녀를 슬쩍 살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너무 잔잔해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갈대잎 같은 얇은 리본이 달린 부인 모자 아래 옆 얼굴이 햇빛을 받아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속눈썹이 긴 두 눈은 앞을 보고 있었다. 입술 사이에서 새하얀 이가 진주처럼 빛났다. 그때 고리대금 업자 뢰레가 따라오면서 말을 걸어왔다. 날씨 정말 좁습니다. 모두들 밖에 나와 있군요. 바람은 동풍 같습니다. 보바리 부인과 로돌프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뢰레는 두 사람이 어떤 움직임만 보여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다가와 모자에 손을 대는 것이었다. 이윽고 대장간 앞에 왔을 때 로돌프는 보바리 부인을 이끌고 오솔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소리쳤다. 뢰레 씨, 잘 가시오. 또 만납시다. 용케 따돌리셨어요. 남에게 방해를 당하고 가만 있을 수는 없지요. 더구나 오늘은 당신과 함께 있게 되어 이렇게 행복한데. 엠마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주 예쁜 데이지가 피어 있군요. 이만하면 사랑에 빠진 온 마을 여자들의 사랑점도 칠 수 있겠습니다. 꺾을까요? 어떠세요? 선생님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목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큰 양상과 바구니를 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인네들이 서로 부딪히곤 했다. 시골에서 온 여자들의 긴 행렬도 있었다. 푸른 양말에 납작한 구두를 신고 은반지를 낀 하녀들이었는데 옆을 지나갈 때 우유 냄새를 풍겼다. 심사 시간이 되자 농부들은 밧줄을 쳐서 만든 경마장 같은 곳으로 몰려들었다. 한편에서는 두 줄로 늘어선 동물들 사이를 여러 심사위원들이 한 마리 한 마리 검사를 하면서 걸어 다녔다. 그 가운데 제일 윗사람인 듯한 사람이 장부에 무엇인가 기록을 했다. 그가 바로 심사위원장 장필르드 드로즈레 씨였다. 그는 로돌프를 보자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블랑데 씨, 우리 쪽으로는 오시지 않을 작정입니까? 로돌프는 지금 가려던 참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가 가버리자 말했다. 가긴 무엇하러 가요. 저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부인 곁에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그는 공진회를 마구 헐뜯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특별 입장권을 헌병에게 내보이며 자꾸 걸어갔다. 이따금 그는 훌륭한 출품 앞에서 발을 멈추었는데 보바리 부인은
별로 감탄하는 빛이 없었다. 그것을 눈치챈 그는 이번에는 용빌 부인네들의 옷에 대해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홀한 옷차림을 사과했다. 아무튼 이런 시골에 살면 무슨 일을 해도 헛일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소박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옷차림이 잘 됐는지 그른지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골의 단조로움에 대해서, 그 단조로움에서 오는 숨막힐 것 같은 생활에 대해서, 상실되어 가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슬픔에 잠겨 선생님이요? 저는 매우 명랑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야 겉으로 보면 그렇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농담이라는 가면을 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빛 어린 무덤을 보면 그곳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틈에 끼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친구요? 어떤 친구 말입니까?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말을 할 때 스스로 비웃는 듯한 휘바람 소리를 냈다. 이때 뒤에서 한 남자가 산더미 같은 의자를 안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떨어져야 했다. 그는 성당직이 레스티부뚜아였는데 공진회를 이용하여 한몫 볼 생각으로 성당 의자를 갖고 나온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서로 의자를 빌리려고 했다. 저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만약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나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어떠한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가엾은 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선생님은 자유로우시잖아요. 부자시고요. 놀리지 마십시오. 그녀는 결코 놀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 한 방의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마을 쪽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그 포성은 잘못된 것이었다. 도지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은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인지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결정 못하고 쩔쩔맸다. 그때서야 광장 저쪽에서 말라빠진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커다란 임대 포장마차가 나타났다. 흰 모자를 쓴 마부가 말을 힘껏 재찍질하고 있었다. 비내가 받들어 총하고 호령했고 경비대장도 그를 흉내내어 소리쳤다. 그러자 소총고리의 쩔그럭거리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마치 구리 냄비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이때 은빛 수가 놓인 예복을 입은 사람이 마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앞머리가 벗겨지고 뒷머리는 한 줌 정도 남아있는 매우 호탕해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뾰족한 코를 쳐들고 미소 지으며 면장에게 지사각하는 오시지 못한다고 알렸다. 그는 군의 참사관이었는데 면장 튀바슈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참사관은 까만 삼각모자를 가슴에 대고 몇 번이나 인사를 되풀이했다. 그러자 튀바슈는 왕국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용빌 마을에 주어진 명예에 감사를 표시했다. 여관집 심부름꾼 이폴리트가 마부에게서 말고삐를 받아지고 비틀린 다리를 절뚝거리며 여간 황금사자의 현관으로 말을 끌고 갔다. 그 앞에도 많은 농민들이 마차를 보려고 몰려와 있었다. 이어 북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울렸다. 열을 짓고 서 있던 높은 양반들이 단위로 올라가 티바슈 부인이 제공한 붉은 우단 의자에 앉았다. 높은 양반들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이었다. 햇빛에 약간 그을린 얼굴, 꽃매듭을 한 흰 넥타이, 풍성한 구렛나루, 시계에는 모두 루비로 된 도장이 매달려 있었다. 그 뒤쪽에
상류층 부인들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일반 군중은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했다. 로돌프는 보바리 부인과 함께 마을 사무소 2층으로 올라갔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구광의 흉상 밑에 있는 의자 3개를 들어다가 창가에 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연단위가 떠들썩하더니 참사관이 일어섰고 그는 여러 장의 연설문 종이를 확인하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최고관청과 정부의 공적, 우리의 경애하는 군주이신 국왕폐하의 덕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 앉아야겠는데요. 왜요? 관심을 가지시고 확고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고 힘든 국정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것 같군요. 그렇게 되면 보름 동안은 변명을 하고 돌아다녀야 할 테니까요. 나는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서. 어머, 선생님은 자신을 무척 나쁘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정말 내 평판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파괴적인 주장이 사회의 기초를 뒤덮으려는 시대는 다행히도 과거의 것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세상에는 끊임없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꿈과 행동이 순수한 정열과 격렬한 향락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공상이나 광기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녀는 마치 이방인을 바라보듯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우리 불쌍한 여자들은 그런 즐거움도 없답니다. 그래봤자 서글픈 즐거움입니다. 거기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찾을 수 없는 걸까요? 물론 행복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농촌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문명 사업의 평화적인 선구자입니다. 진취적이고 올바른 품성을 지닌 언젠가는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념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지평선이 활짝 열리고 행복이 여기 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일생을 맡기고 모든 걸 바치고 희생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서로가 이미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보물,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을 용기가 나지 않을 뿐이죠. 이렇게 말을 끝내면서 로돌프는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가 그 손을 엠바의 손 위에 살짝 내려놓았다. 그녀는 손을 빼냈다. 참사관은 여전히 낭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의외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구시대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침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 농촌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와 같은 애국심과 공공이익에 대한 헌신과 지성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법을 존중하고 의무를 실천하는 데서 나오는 성과인 것입니다. 아, 또 저 소리군. 언제나 의무, 의무. 하지만 진짜 의무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사회의 인습이나 굴욕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회의 규범에 따라야 하고 도덕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도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찮도록 떠들어대는 도덕은 저기 보이는 저 바보들의 모임, 낮은 땅에서 비속하게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덕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 주위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도덕입니다. 광장은 집 추녀 끝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마다 내다보는 사람들이 보이고 문 앞마다 사람들이 몰려 서 있었다.
약국 문 앞에는 쥐스땡이 눈앞 광경에 완전히 얼이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로돌프는 엠마에게로 더욱 가까이 다가앉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부인은 세상의 이런 음모에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고상한 본능도 순수한 공감도 박해당하고 중상당하고 있어요. 두 개의 가련하고 고독한 영혼이 어렵게 만났는데 그 영혼이 결합할 수 없도록 갖가지 일이 꾸며집니다. 그러나 두 영혼은 노력해서 어떤 때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로 결합합니다. 숙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일이니까요. 두 영혼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깍지 낀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엠마 쪽으로 얼굴을 쳐들고 가만히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 까만 눈동자 주위에 가는 금선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머리를 빛내고 있는 포마드 냄새까지 맡았다. 그러자 그녀는 보비의 사르에서 함께 왈츠를 추던 자작이 생각났다. 자작의 수염도 이 남자의 머리처럼 바닐라와 레몬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엠마는 기계적으로 그 향기를 더 잘 맡으려고 반쯤 눈을 감았다. 가느다랗게 눈을 떴을 때 아득한 지평선 너머로 낡은 합승마차 제비가 보였다. 레옹은 몇 번씩이나 바로 저 노란 마차를 타고 그녀에게로 돌아왔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저 큰 길로 영원히 사라져 가버렸다. 그녀는 그의 모습이 맞은편 창가에 보이는 것 같았다. 이윽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한데 뒤섞이고 구름 같은 것이 눈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아직도 자작의 팔에 안겨서 휘황한 불빛 아래서 왈츠를 추고 있는 것 같았고 레옹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곧 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로돌프의 얼굴을 몸 가까이에 느끼고 있었다. 이 감각적인 쾌감이 과거의 욕망 속에 스며들어 바람에 날리는 모래알처럼 그녀의 영혼 위에 퍼지는 향기 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관자놀이가 뛰는 소리를 통하여 와글거리는 소음과 단조로운 문구를 낭독하는 참사관의 음성이 들렸다. 국가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될 수 있는 대로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돌프는 보바리 부인에게 꿈과 예감, 동물 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연단 위에서 연사는 사회의 요란기로 올라가 인간이 도토리를 주워 먹고 살던 야만 시대를 설명하고 있다. 공진회의 위원장이 신년 의식의 하나로 씨를 뿌리는 중국 황제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견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어째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우연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심할 필요 없이 두 개의 냇물이 서로 합쳐지듯 마을의 경사가 우리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는 엠마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경작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캔캉푸아 예를 들면 일전에 제가 찾아갔을 때 오늘 제가 이렇게 부인을 모시고 있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금 70프랑 몇 번이고 되돌아가려고 했는지 부인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 부인 곁에 있기로 한 것입니다. 비료상 저는 지금 그대로 오늘 밤에도 내일도 아니 한평생 부인 곁에 머물러 있으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었어도 이처럼 완전한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나 이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건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의 마음속에, 부인의 생활 속에 제가 작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루돌프는 엠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이 매우 뜨겁고 마치 붙잡힌 비둘기의 몸짓처럼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를 거절하시지 않으시는군요. 정말 다정한 분입니다. 전 완전히 부인의 노예가 되었어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밑의 광장에서는 시골 여인들의 흰 두건이 흰나비 날개처럼 한꺼번에 펄럭였다. 로돌프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없이 치솟은 욕망이 그들의 마른 입술을 떨게 했다. 부드럽게 아무 힘들이지 않고 그들의 손가락이 뒤얽혔다. 식이 끝나고 군중은 흩어졌다. 모든 것이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갔다. 주인은 하인을 학대하고 하인은 가축을 때렸다. 그러는 동안 국민방위군은 총끝에 과자빵을 꽂고 대대의 북치는 소리에 맞춰 마을 사무소 2층으로 올라갔다. 보바리 부인은 로돌프의 팔을 잡았다. 그는 엠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헤어졌다. 그리고 로돌프는 연애 시간을 기다리며 혼자서 목장을 거닐었다. 연애는 길고 떠들썩하고 음식은 형편없었다. 너무 혼잡해서 팔꿈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마에서 땀들이 흘렀다. 가을 아침 강 안개처럼 하얀 김이 식탁 위에 매달린 등불 사이를 맴돌았다. 로돌프는 천막천에 등을 기대고 골똘히 엠마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엠마가 한 말, 그녀의 입술을 꿈꾸고 있었다. 마법의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녀의 얼굴, 그녀의 옷주름이 벽에 늘어져 보였다. 그날 밤 한창 불꽃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엠마와 만났다. 그러나 이때 그녀는 남편과 오메 부부와 함께 있었다. 약제사는 잘못 쏘아지는 불꽃이 염려되어 쉴 새 없이 자리를 빠져나가 비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했다. 공진회가 열리기 전에 티바슈 씨에게 보내온 불꽃 덩어리를 너무 조심하느라고 지하실에 두었기 때문에 화약에 습기가 차서 제대로 터지지를 않았다. 가장 인기를 끌었을 용이 꼬리를 무는 불꽃은 완전히 실패해버렸다. 이따금 빈약한 별똥별 불꽃이 올라가자 관중들이 함성을 질렀다. 엠마는 말없이 샤르르의 어깨에 몸을 살짝 기대고 서서 캄캄한 하늘로 올라가는 빛나는 선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로돌프는 장식등의 불빛 속에서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장식등이 하나씩 꺼져갔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엠마는 숄로 머리를 감쌌다. 이튿날 루앙의 등불에 공진회에 관한 기사가 과장되게 실려 있었다. 물론 오메가 공진회 다음 날 써보낸 기사였다. 무엇을 위한 불꽃이요 꽃이요 화관이었던가. 우리의 경작지에 열과 성을 다하는 타는 듯한 햇볕 아래 성난 파도와도 같은 군중이 몰려간 곳은 어디였던가. 그는 자기 이름을 쟁쟁한 심사위원들 가운데 가장 위에 앉히고 거기에 줄을 달고 약제사 오메 씨는 사가주에 관한 논문을 농학협회에 제출했다는 것까지 덧붙여 놓았다. 6주가 흘렀다. 로돌프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 공진의 다음 날 그는 생각했다. 너무 빨리 찾아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주말에는 사냥을 갔다.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곧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냈다. 만약 우리가 만난 첫날부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했다면 틀림없이 초조해하고 있을 거야. 이대로 좀 더 있어야 한다. 그는 의사의 집 객실로 들어서면서 엠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짐작이 들어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혼자 있었다. 해가 저물어 유리창으로 들어온 저녁놀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로돌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엠마는 그의 첫인사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몹시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또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찾아뵙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돌프는 엠마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왜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엠마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다. 아, 엠마. 어머! 엠마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살짝 피했다. 그것 보세요. 그대로입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무심코 불러본 이름, 엠마를 당신은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보바리 부인, 이것은 누구나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성입니다. 침울한 목소리로 말한 그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저는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당신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이것으로 작별하겠습니다. 어딘가 멀리로 가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당신 곁으로 왔습니다. 하늘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요. 엠마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 말의 열기에 맥없이 무너졌다. 오늘까지 찾아뵙지는 않았어도 부인 주변의 것들을 언제나 눈여겨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이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부인의 집을 달빛 어린 지붕을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의 방 유리 창문을 통해서 불빛을 보았습니다. 아, 부인은 이렇게 가까이에 그리고 또 그렇게 멀리에 가련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엠마는 이윽고 흐느껴 울면서 남자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선생님은 정말 다정한 분이세요. 아, 아닙니다. 나는 부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시겠죠? 제발 한마디만, 단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로돌프는 의자에서 마룻바닥으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때 부엌 쪽에서 신발 소리가 났다. 객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한 가지만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안을 돌아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보바리 부인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다. 그때 샤를이 들어왔다. 아,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의사는 뜻밖의 로돌프로부터 박사라고 불리는 바람에 흐뭇해져서 친절하게 대접을 했다. 로돌프는 그 사이에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부인께서는 저에게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샤를은 이 말을 가로막고 그 점은 자신도 걱정이 된다면서 아내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로돌프는 말을 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오,
그 이상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여보, 당신 승마를 해보구려. 말이 없다고 엠마가 반대하자 로돌프는 자기 말을 한필 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양했고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박문구 씨를 찾기 위해 전에 피를 뽑았던 하인이 아직 어지러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한번 댁에 들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편이 좋으실 텐데. 이윽고 부부만 남게 되었다. 당신은 블랑제 씨의 호의를 왜 거절했소? 엠마는 조금 토라진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고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요 하고 말을 맺었다. 쓸데없는 소리. 건강이 제일이요.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승마복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타요? 한 벌 맞추면 될 것 아니요. 복장을 갖추게 되자 샤를은 블랑제 씨에게 아내는 언제라도 좋으니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다음 날 정오 무렵 로돌프는 승마용 말 두 피를 끌고 샤르르의 집 앞에 닿았다. 한 필의 말은 귀에 장미색 술을 달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부인용 안장이 얹혀 있었다. 로돌프는 부드러운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엠마는 그가 하얀 저지바지에 우단 상의를 입고 층계 위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쥐스탱은 엠마의 모습을 보려고 약국에서 빠져나왔다. 약제사도 일손을 놓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블랑테 씨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사고라는 것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선생의 말은 틀림없이 거센 놈이겠죠. 엠마는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하녀 펠리시테가 베르트를 달래면서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였다. 아기가 키스를 보냈다. 어머니는 승마용 재찍을 들어 이에 답했다. 발밑에 흙을 감지한 엠마의 말은 곧 달리기 시작했다. 로돌프는 그 옆에 붙어서 달렸다. 이따금 그들은 짧은 말을 주고받았다. 언덕 밑에 이르자 로돌프는 말고삐를 늦추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꼭대기에 다다르자 말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엠마의 커다란 푸른 베일이 떨어졌다. 계절은 10월 초순, 들판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다. 지평선에는 구릉의 윤곽 사이로 안개가 길게 뻗쳐 있었다. 이따금 안개가 끊어진 곳에서 햇빛을 받아 멀리 용빌의 지붕들이 보였다. 냇물을 낀 들이며 성당 종루가 보였다. 엠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저 보잘것없는 쓸쓸한 마을이 이처럼 작아 보인 적은 없었다. 그들이 서 있는 높은 곳에서는 산골짜기 전체가 대기 속에 증발하는 허옇고 넓은 호수처럼 보였다. 우거진 나무숲이 군데군데 검은 바위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로돌프와 엠마는 숲가를 따라갔다. 그녀는 이따금 사나이의 눈빛을 피하려고 얼굴을 돌렸다.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 줄로 늘어선 전나무의 밑동뿐이었다. 그것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가벼운 현기증이 일어났다. 말은 숨을 헐떡이고 안장 가죽이 삐걱거렸다. 그들이 숲속에 들어가는 순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로돌프가 말했다. 하느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갑시다. 두필의 말은 달렸다. 길가의 긴 양치 식물이 엠마의 말 등자에 걸렸다. 그때마다 로돌프는 몸을 굽혀 그것들을 뽑아 주었다. 그때 엠마는 남자의 무릎이 자기 다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파랗게 개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에서 내렸다. 로돌프가 말을 메었다. 로돌프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까만 모지옷과 검은 반장화 사이로 보이는 하얀 양말의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맨살을 보는 느낌이었다. 엠마는 걸음을 멈추었다. 저 피곤해요. 자, 조금만 힘을 냅시다. 어디까지 가는 거지요? 로돌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쉬었다. 로돌프는 주위를 둘러보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로돌프는 사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돌프는 여자를 혼란스럽게 하진 않았다. 조용하고 진지하고 우울해 보이기까지 했다. 엠마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돌아가려고 했다.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우뚝 섰다. 그리고 사랑에 불타는 젖은 눈으로 그를 보고 있다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두기로 해요. 그런 이야기. 말은 어디 있어요? 돌아가기로 해요. 로돌프는 화가 난 듯 난처한 듯한 몸짓을 했다. 말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그러자 남자는 야릇한 미소를 띠고 두 팔을 벌린 채 다가왔다. 엠마는 떨면서 뒷걸음질 쳤다. 말을 더듬거렸다. 무서워요. 심한 짓은 하지 마세요. 우리 돌아가기로 해요. 정 그러시다면 그는 얼굴빛을 부드럽게 바꾸면서 말했다. 그는 곧 점잖고 상냥하고 수줍은 태도로 되돌아갔다. 엠마는 그에게 팔을 맡겼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인지요? 알 수가 없군요. 부인은 내 뜻을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부인은 내 마음속에 모셔놓은 마돈나처럼 높고 숭고한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해 부인이 필요합니다. 부인의 눈이, 목소리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 내 누이 동생, 아니, 나의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는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아 안았다. 그녀는 힘없이 저항했을 뿐이었고 그는 계속 그런 자세로 걸었다. 곧 두필의 말이 풀을 뜯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곳에 도착하자 그는 말했다. 조금만 더, 아니, 돌아가지 맙시다. 여기에 있어 주십시오. 그는 부평초가 파랗게 덮여 있는 작은 연못가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내가 나빠요. 나빠. 당신 말을 듣다니. 내가 미쳤어요. 왜요, 엠마? 아, 루돌프. 젊은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면서 말했다. 여자의 드레스 자락이 남자의 우단 옷에 감겼다. 엠마는 가쁜 숨을 쉬며 목을 뒤로 젖혔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듯 하염없이 울고 몸을 떨면서 얼굴을 가린 채 남자에게 몸을 맡겼다. 그의 거친 입김이 그녀의 옷깃 속을 훑어 내려갔다. 어스름이 끼기 시작했다. 기우는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와 그녀는 눈이 부셨다. 주위에는 빛의 반점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방은 조용했다. 나무 사이로 알 수 없는 달콤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뜨거운 피가 온몸을 흐르는 것 같았다. 그때 저쪽 어딘가에서 길게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미처 흥분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처럼 녹아드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았다. 두 사람은 올 때와 같은 길을 지나 용빌로 돌아왔다. 주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엠마에게는 산이 움직인 것보다도 큰 무엇인가가 일어난 것이다. 로돌프는 가끔 허리를 굽혀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했다. 말에 올라앉은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날씬한 몸을 고추 세우고 무릎을 말 갈기 위해 굽히고 야외의 바람에 약간 상기된 얼굴이 저녁 노래 빛나고 있었다. 저녁 식사 때 남편은 아내에게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책에 대해서 묻자 엠마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엠마, 사실은 말이야. 오늘 오후 알렉산드로 집에 들렀는데 그 집에 앞말이 한 필 있더라고. 약간 나이를 먹은 것 같았지만 아직은 충분히 탈 수 있는 좋은 말이었어. 300프랑쯤이면 팔 것 같았는데 당신 마음에도 들 거라고 생각했어. 약속을 해, 아니, 사실은 이미 사버렸어. 잘한 일이지? 어떻게 생각하오? 엠마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잠시 뒤 그에게 물었다. 오늘 밤 외출하세요? 응, 왜 그러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샤를에게서 해방되자 그녀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틀어박혀 버렸다. 처음에는 어지러운 듯한 기분이었다. 나무며 길, 개울, 로돌프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 남자의 포옹이 온몸에 느껴졌다. 그와 함께 나뭇잎이 흔들리고 골풀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까지 느껴졌다.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눈이 이렇게 크고 검고 깊게 보인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미묘한 것이 그녀의 모습을 변화시킨 것이다. 애인이 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생각은 그녀에게 두 번째 청춘이 되살아난 것처럼 즐거웠다. 사랑의 기쁨과 한없이 그리워한 행복을 이제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하늘빛의 광대한 세계가 그녀를 둘러싸고 절정에 오른 감정이 그녀의 사유 아래 빛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은 산 사이에 낀 어둠 속에 묻혀서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이때 그녀는 전에 읽었던 책 속의 주인공들이 생각났다. 이들 불륜의 사랑에 빠진 여자들은 합창이라도 하듯 그녀의 기억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엠마는 자신도 환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자신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사랑에 빠진 여자들 속에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언제나 동경했던 꿈을 이루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정 속에는 복수에 대한 즐거움도 있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로 얼마나 괴로워했던가. 이제야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불안도 번민도 없이 이 사랑에 도취되어 있었다. 다음 날은 완전히 새로운 기쁨 속에서 지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 맹세를 했다. 엠마는 남자에게 자기의 슬픔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로돌프는 입술로 그 말을 막았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남자에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일은 모두 어제의 숲속과 남학신 만드는 오두막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오두막 벽은 지프로 되어 있고 지붕이 낮아 내내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가랑잎을 깐 자리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매일 밤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엠마는 편지를 뜰 끝쪽 냇가 가까운 바위 틈에 끼워 놓았다. 로돌프가 그것을 가지러 와서 자기의 편지를 놓고 갔다. 그녀는 늘 남자의 편지가 너무 짧다고 투정을 부렸다. 어느 날 아침 샤를이 새벽 외출을 하자 엠마는 갑자기 로돌프를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라위세트는 가까운 곳에 있었고 1시간쯤 머물다 용빌로 돌아와도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다. 엠마는 걷잡을 수 없는 차오르는 욕망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윽고 엠마는 목장 속을 빠져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잔걸음으로 걸어갔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엠마는 멀리서 애인의 집을 보았다. 제비꼬리 같은 두 개의 풍향개가
희끄무레한 새벽 어스름 속에 검게 떠올라 있었다. 농장 안뜰을 지나자 저택 규모의 안채가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벽이 저절로 열린 듯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는 한 방의 문고리를 돌렸다.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자고 있는 사나이가 보였다. 로돌프였다. 그녀는 소리를 냈다. 오, 당신이 오다니, 당신이 오다니, 어떻게 빠져나왔어? 옷까지 다 적시고. 난 당신이 좋아요. 그녀는 로돌프의 목에 매달리면서 말했다. 이 대담한 첫 모험에 성공하자 엠마는 그 뒤 샤를이 아침 일찍 외출할 때마다 부랴부랴 옷을 차려입고 돌층계를 살금살금 내려갔다. 그러나 소들 때문에 판자다리가 치워져 있을 때는 시냇가를 따라 서 있는 울타리를 끼고 걸어야 했다. 강둑은 미끄러웠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시든 향꽃 장대 밑동에 매달리곤 했다. 얼굴을 싼 얇은 비단 스카프가 바람에 펄럭거렸다. 소를 만나면 무서워서 뛰었기 때문에 엠마의 뺨은 장밋빛이 되었고 대기의 신선한 공기를 온몸에 받아안고 로돌프의 집에 도착하면 그는 자고 있었다. 이 광경은 마치 봄날 새벽이 방에 흘러 들어온 것 같았다. 창에 걸려 있는 노란 커튼을 통해 햇빛이 금빛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엠마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로돌프 쪽으로 더듬어 나갔다. 머리에 붙은 이슬방울이 마치 황옥의 후광처럼 그녀의 얼굴을 에워싸고 반짝거렸다. 로돌프는 웃으면서 그녀를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다. 헤어질 때는 적어도 15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때마다 엠마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평생 로돌프 옆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녀를 로돌프에게로 밀고 갔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자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녀가 찾아오자 그는 난처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왜 그러세요? 편찮으신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그는 얼굴빛을 굳히고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엠마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로돌프의 이런 걱정은 조금씩 엠마에게도 옮겨갔다. 처음에는 완전한 사랑에 취해 그 밖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 된 지금 이 사랑을 잃거나 어떤 방해물이 생길까 두려웠다. 그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심지어는 머리 위에서 흔들거리는 나뭇잎보다도 더 새파랗게 질린 채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긴 총신이 겨누고 있는 것을 느낀 엠마는 숨을 삼켰다. 그 총은 풀숲에 감춰진 작은 통 속에서 나와 있었다. 엠마는 무서워 기절할 것 같았지만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용수철 인형처럼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났다. 납작한 사냥 모자를 눈까지 눌러쓰고 입술을 떨며 코가 새빨간 남자. 그는 물오리를 기다리며 숨어있던 소방대장 세리 비네였다. 총을 발견하자마자 소리를 질러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자기가 겁을 먹었던 것을 얼버무리려고 했다. 왜냐하면 물오리 사냥은 배를 타고 하는 것 외에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법률 어기는 것에 대해 잔소리가 많은 비내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있는 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잠시 겁을 먹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슬아슬한 쾌감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간에 만족의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날씨가 춥군요. 살을 내는 것 같은데요. 후련한 얼굴로 비네가 말했다. 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아, 네. 아기를 맡겨둔 유모 집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실례하겠어요, 비네 씨.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하자 그녀는 획 돌아섰다. 아, 예, 부인, 안녕히 가십시오. 비네가 무뚝뚝한 소리로 말하고 통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엠마는 세리 비네와 어색하게 헤어진 것을 후회했다. 틀림없이 그는 억측을 할 것이다. 유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말 서툰 짓이었다. 용빌 사람들은 보바린의 아기가 전부터 부모에게 돌아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보다도 이 근처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이 길은 오로지 라위세트 별장으로만 통하고 있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관심이 없는 비네라도 그녀가 어디서 오는 길인지 눈치를 챌 것이다. 그는 떠들어댈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저녁 때까지 꾸며댈 이야기로 머리를 썩였다. 사냥꾸러기를 찬 그 바보가 쉴 새 없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다음 날 엠마는 로돌프와 미래 방법에 대해 의논했다. 엠마는 자기 집 하녀를 매수하여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 참이었다. 그보다는 용빌 마을 어디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집을 구하는 편이 좋겠다면서 로돌프는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겨울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이 이슥해지면 그는 뜰 안까지 들어오곤 했다. 엠마는 삶은 자물쇠를 빼놓았다. 샤를은 어느 사이인가 자물쇠를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다. 뜰 안에 들어온 로돌프는 그녀에게 알리기 위해 모래를 한 줌 집어 덧문에 던진다. 엠마는 움찔 놀라며 의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기다려야 했다. 샤를은 난로가에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힘만 있다면 샤르를 들어서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겨우 밤 화장을 끝낸 엠마는 책을 들고 아주 침착하게 재미있는 듯이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먼저 잠자리에 드는 샤를이 그녀를 부른다. 어서 자요, 엠마. 벌써 늦었어. 곧 가요. 이윽고 샤를이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이내 잠이 든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살며시 웃으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잠옷을 입은 채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로돌프는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엠마를 푹 싼 다음 허리를 안고 말없이 뜰 구석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곳은 지난날 레옹이 밤마다 그녀를 사모하여 바라보곤 하던 바로 그 썩은 통나무 걸상 위였다. 차가운 밤 기운이 두 사람을 더욱더 꼭 부둥켜 안게 했다.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한층 뜨겁게 몸의 희열로 차오르며 터지는 절정을 꽃피웠다. 희미하게 보이는 서로의 눈이 더 크게 느껴졌다. 고요 속에서 속삭이는 말들이 그들의 영혼 위에 투명한 음향으로 떨어져서 무수한 진동이 되어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비가 오는 밤이면 헛간과 마구간 사이에 있는 진찰실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그녀는 책 뒤에 숨겨두었던 촛대에 불을 켰다. 로돌프는 마치 자기 집처럼 천연덕스러웠다. 그리고 엠마가 무안할 정도로 샤를에 대한 농담을 늘어놓았다. 엠마는 로돌프가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이를테면 언젠가 뜰 바깥 오솔길에서 발소리가 가까이 오는 것이 느껴져서 누가 오나 봐요 하고 그녀가 말했을 때 로돌프는 촛불을 불어 껐다. 당신 권총을 갖고 계세요? 그건 왜? 저 호신용으로 말이에요. 당신 남편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치, 그까지 친구 정도야. 말을 마친 로돌프는 그까지 친구
한 손가락으로 튕겨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의 몸짓을 해보였다. 엠마는 로돌프의 그런 행동에서 유치하고 조잡함을 느껴 불쾌하면서도 남자다움을 믿음직스럽게 생각했다. 로돌프는 이 권총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만약 엠마가 진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습고 괘씸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로서는 샤르를 질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사람 좋은 샤르를 미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게다가 요즘 엠마는 아주 감상적이 되어 있었다. 작은 초상화를 서로 교환하기도 했고 서로의 머리칼을 한 줌씩 잘라서 바꿔갖기도 했다. 영원한 인연이라는 표시로 얼마 전에는 반지가 갖고 싶다고 졸라댔다. 엠마는 자기 어머니와 로돌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로돌프는 20년 전쯤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들은 저 높은 하늘에서 만나 우리의 사랑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엠마는 정말 아름다웠다. 로돌프는 지금까지 이렇게 순진한 여자를 소유해 본 적이 없었다. 장난이 아닌 이런 사랑은 그에게는 새로운 것이어서 지금까지 방탕한 습관과는 다른 기분을 가지게 했고 자존심과 욕망을 한꺼번에 만족시켜주는 신기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가 흥분하는 모양도 그의 부르주아적 상식으로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경멸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돌프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시 귀여웠다.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서자 그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다. 그는 이제 그녀를 감동시킬 만한 달콤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를 들뜨게 만들 만큼 열렬한 애무도 하지 않았다. 엠마가 푹 잠겨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사랑은 아래로 아래로 잦아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바닥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더욱더 깊은 애정을 쏟았다. 로돌프는 점점 더 자기의 냉담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엠마는 자기가 이 남자의 유혹에 끌린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더 열렬히 그를 사랑하고 싶은 것인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을 나약하다고 느끼는 굴욕감이 원망으로 바뀌고 사랑의 쾌락이 그 원망을 줄여주었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이었다. 로돌프는 엠마의 모든 것을 정복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무서웠다. 그러나 로돌프가 이 불륜의 사랑을 자기 좋은 대로 교모하게 끌고 나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6개월이 지나 봄이 왔을 때 그들은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 때는 마침 친정아버지 루올 노인이 다리를 치료받은 기념으로 언제나 칠면조를 보내오는 계절이었다. 엠마는 편지를 맨 끈을 풀고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거친 종이에 쓴 편지를 그녀는 가만히 한동안 들고 있었다. 틀린 철자법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엠마는 가시 울타리 밑에서 꼿꼿해거리는 암탉처럼 말하는 아버지의 정다운 목소리를 생각했다. 난로의 재로 잉크를 말린 듯 그녀 옷 위로 회색 먼지가 떨어져 내렸다. 아버지 곁 난로 앞에 앉아 불꽃이 튀는 가시 금자가 나무를 태우던 일은 이미 아득한 옛날의 일이다. 그 무렵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자유롭고 희망에 넘쳐 있고 많은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마치 여행길에 여관에서 묵을 때마다 주머니에 돈을 다 써버리는 나그네처럼 인생길의 한 장면 장면에 그 꿈들을 하나씩 놓고 와버린 것이다. 엠마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인이라도 찾으려는 듯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4월의 햇빛이 선반이 도자기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햇빛은 밝고 공기는 따뜻했다. 딸아이가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 아이는 마른 풀 속에서 뒹굴다가 쌓아 올린 풀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하녀가 아이의 치맛자락을 붙들어 주고 있었다. 레스티 부뚜아가 그 옆에서 갈퀴로 풀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올 때마다 아이는 헤엄치듯 두 팔을 휘저으면서 앞으로 몸을 굽히곤 했다. 엠마는 뛰어나가 아이에게 입을 맞췄다.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제일 좋아. 엠마는 더러워진 아기를 닦아주고 속옷과 양말도 갈아 신겼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입맞춤을 했다. 이 모습을 본 하녀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날 밤 로돌프는 엠마가 다른 때보다 태도가 진지하다고 느꼈다. 곧 나아질 거야. 한때의 변덕이겠지. 그 후 그는 두 번이나 미래의 약속을 어겼다. 그가 그 다음에 나타나자 그녀는 싸늘하게 그를 대했고 거의 경멸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아니, 이러지 말자고. 이러면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는 엠마가 한숨을 쉬는 것도 손수건을 꺼내는 것도 모른 척했다. 엠마가 후회를 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녀는 어째서 나는 샤르를 싫어하는 것일까? 샤르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편이 훨씬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샤를은 도무지 그녀가 감정을 돌이킬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약제사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최근 약제사는 굽은 다리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칭찬하는 기사를 읽었다. 그는 본래 진보주의자였기 때문에 용빌이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굽은 다리 수술도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는 지극히 애양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는 엠마에게 말했다. 뭐,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수술받는 본인은 치료가 되어 다리가 보기 좋아지고, 수술한 사람은 단번에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댁의 선생님도 한번 저 황금사자집의 마부 이폴리트를 구해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 다리가 나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집에 잘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료 결과를 이야기할 거고, 게다가 제가 신문에 그 기사를 적어 보내서 안 된다는 법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 기사는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이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사람처럼 자꾸자꾸 커질 것입니다. 또 누가 알겠어요, 또. 사실 샤를이 그것을 못 해낼 리는 없을 것이다. 엠마가 보기에 그의 기술은 뒤질 염려가 없었다. 그런데 이름을 떨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을 남편에게 시킬 수 있다면 그녀로서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는가. 연애보다 견실한 무엇에 매달리고 싶은 것이 엠마의 요즘 소망이었다. 샤를은 약제사와 엠마가 양쪽에서 한사코 권하는 바람에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루앙에서 뒤발 박사의 책을 구해오도록 하여 저녁마다 열심히 읽었다. 샤를이 말발굽형 안장다리, 밭장다리를 연구하고 있는 한편에선 오메 씨가 여간집 하인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권하고 있었다. 그저 조금 아프기만 할 뿐 거의 느끼지도 못할 거야. 물집 잡힌 곳을 터트리는 것보다 쉬운 거라고. 이폴리트는 생각에 잠겨서 얼빠진 사람처럼 눈을 껌뻑거렸다. 그러자 오메는 수술 받은 뒤에는 어떻게 건강한 다리가 되고 기운이 나며 발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설명을 했다. 그리고 물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축켜 올렸다. 이폴리트는 벙글거리고 웃었다. 그러자 오메는
마부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이봐, 자네도 소위 사내가 아닌가? 어때? 만약에 자네가 나라를 위해 군에 복무하게 되어 군대의 깃발 밑에서 싸워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나? 응? 이폴리트? 가엾은 이폴리트는 마침내 승낙하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짠 음모 같았다. 지금까지는 절대로 남의 일을 돌보아 준 적이 없는 비네도, 르프랑스와 부인도, 아르테미스도, 이웃 사람들도, 그리고 면장 티바슈 씨까지 들러붙어서 권하고 설교하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드디어 그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수술비는 무료라는 말 때문이었다. 보바리는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파괴적인 생각을 한 것은 엠마였다. 샤를은 진심으로 자기 아내는 천사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안을 승낙했다. 이폴리트의 발은 다리와 거의 일직선이면서도 약간 안으로 굽어 있었다. 곧 말구평 발에 안짱다리가 섞인 것이었다. 이 말구평 발은 실제로 말발만큼이나 커서 피부는 거칠고 힘줄은 단단하고 발가락은 굵고 검은 발톱은 판자처럼 보였다. 이런 기형의 발로 아침부터 밤까지 사슴처럼 뛰어다닌 것이다. 그가 굽은 다리를 내밀면서 집마차 주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광장에서 언제나 볼 수 있었다. 불구의 발이 오히려 성한 쪽보다 더 튼튼해 보이기까지 했다. 어쨌든 이 발은 말구평 발이었으므로 우선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안짱다리를 고치기 위해 며칠 뒤 정강이 근육을 수술하면 될 것이었다. 그 이유는 샤를이 한꺼번에 두 가지 수술을 할 용기가 없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급소를 건드려서 상처를 내게 되지 않을까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셀스 일에 15세기를 거쳐 처음으로 동맥을 결합 수술한 앙브루아스 파레나 뇌를 절개하고 농양을 제거한 뒤피트랑 처음으로 상악골을 잘라낸 장술 같은 사람들도 칼을 잡고 이폴리트에게 다가섰을 때의 보바리 씨만큼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긴장되지는 않았으리라. 피라미처럼 쌓인 붕대, 거즈, 초먹인실 이런 것을 마련한 사람은 오매였다. 그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자기도 우쭐한 기분이 되기 위해 아침부터 애를 썼다. 샤를이 이폴리트의 피부를 찌르자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이것으로 힘줄이 끊어지고 수술은 끝났다. 이폴리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는 샤를의 두 손을 얼굴에 끌어다 대고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자 약제사가 말했다. 자, 진정해라. 큰 선생님에 대한 인사는 나중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뜰에 있는 대여섯 명의 구경꾼들에게 수술 결과를 알려주려고 내려갔다. 그들은 이폴리트가 똑바로 서서 걸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수술 후 샤를은 환자의 발을 보행기 상자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엠마가 걱정스럽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샤르를 보자 그의 목에 매달렸다. 그날 밤은 즐거웠다. 부부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의 재산에 대해서 집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샤를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생활이 편해지고 아내가 언제나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렸다. 엠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올바른 기분에 젖어 즐거웠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불쌍한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을 느끼게 되어 기쁘기도 했다. 문득 로돌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금방 샤를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에 더럽다고 생각한 샤르르의 이가 조금도 더럽지 않은 것을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놀랐다. 부부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메 씨가 하녀의 만류도 듣지 않고 방금 쓴 원고를 들고 침실로 들어왔다. 그것은 루앙의 등불에 보내는 기사였다. 약제사가 낭독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 편견이 지금도 여전히 유럽의 일부를 그물처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은 마침내 우리 집안까지 비치기 시작했다. 우리의 작은 마을 용빌 지난 화요일 어떤 외과적인 실험 무대가 되었다. 그 실험은 동시에 하나의 숭고한 박애적 행위였다. 우리 지방의 가장 탁월한 의사인 보바리 씨는 그건 지나친 과찬입니다. 과찬입니다.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 가장 탁월한 의사 보바리 씨는 절름발이 수술을 했다. 환자는 아르무 광장의 미망인 르프랑스와 부인이 경영하는 황금사자 여관에서 25년 동안 마부 노릇을 하는 이폴리트 토탱이라는 사람이다. 그 시도의 새로움과 관심으로 많은 관중이 모여서 그 여관 문 앞에 큰 혼잡을 이루었다. 게다가 수술은 훌륭하게 이루어져 완고한 힘줄도 기술의 힘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불과 몇 방울의 피가 흘렀을 뿐이다. 신기하게도 환자는 아무런 고통도 호소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과는 만족스럽다. 회복은 빠를 것으로 믿어지고 지금까지 광신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약속했던 것을 오늘의 과학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행한다. 이 주목할 만한 치료의 경과에 대해서는 차례로 독자에게 보도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뒤 르프랑스와 부인이 고함을 지르며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이폴리트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샤를은 황금사자로 뛰어갔다. 샤를이 모자도 쓰지 않고 광장을 뛰어가는 것을 본 약대사도 약국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빨개져서 불안한 표정으로 층계를 올라가는 사람을 누구나 붙들고 물었다. 아니, 그 다리병신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폴리트는 심한 경련을 일으켜 발에 끼운 보행기를 벽에 구멍이 나도록 부딪히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샤를이 발의 위치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상자를 떼어보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꼴이었다. 피부가 터지도록 부어올라 발의 형태가 아니었다. 이폴리트는 진작부터 고통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샤를은 몇 시간 동안 기계를 떼어놓기로 했다. 그러나 붓기가 약간 빠진 듯 하자 의사와 약제사 두 선생은 다시 발을 기계 속에 넣고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좀 더 단단히 잡아매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사흘 뒤 이폴리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해서 기계를 벗겼을 때 뜻밖의 결과에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부기는 다리 전체에 퍼져서 낯빛이고 군데군데 물주머니가 생겨서 검은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실로 위험한 증세였다. 이폴리트는 못 살겠다고 호소했다. 르프랑스와 부인은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이 되도록 부엌 옆 작은 방으로 환자를 옮겼다. 그러자 매일 이 방에서 식사를 하는 세리가 투덜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폴리트는 당구실로 옮겨졌다. 거기서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고 눈은 움푹 패였고 파리가 덤벼드는 베개 위에서 땀에 흠뻑 젖은 머리를 흔들어댔다. 보바리 부인이 자주 문병을 왔다. 그녀는 찜질용 헝겊을 가지고 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다. 그 밖에 그는 말동무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특히 장이 서는 날이면 농부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당구도 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그런데 상처 썩는 부위가 차츰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보바리 자신도 그 냄새로 역겨울 지경이었다. 그는 수시로 여관집에 들렀다. 이폴리트는 겁에 질려 샤르를 쳐다보고 흐느껴 울며 투덜댔다. 언제 낫게 됩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의사는 그럴 때마다 먹는 음식을 줄이라고 권하며 돌아갔다. 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이만큼 너를 괴롭혔으면 됐지. 먹지 않으면 넌 점점 약해져서 죽고 말 거야.
어서 이걸 먹어. 이렇게 말하며 르프랑스와 부인은 맛있는 수프, 양의 넓적다리 고기, 베이컨, 때로는 브랜드까지 권했지만 환자는 그런 음식은 입으로 가져갈 힘조차 없었다. 부른 이지양 신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신부는 환자의 병세를 동정하고 이것도 천주님의 뜻이니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이 기회에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알겠지. 너는 평소에 의무를 등한히 했어. 미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성체를 받은 지 벌써 몇 해나 흘렀는가 말이야. 일이 바쁘다고 번잡한 세속일에 얽매여서 영혼의 구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뉘우칠 때다. 그래, 어떠냐?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경건한 마음으로 성총이 깊으신 마리아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기도를 해. 그렇게 해.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 어때? 약속하겠나? 가엾은 이폴리트는 약속했다. 본당 신부는 그 후 매일 찾아와서는 여관집 여주인과 농담도 하고 세상 소문 이야기도 하다가 어떤 기회를 잡게 되면 진지한 표정으로 결국 화제를 신앙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신부의 열성은 성공한 것 같았다. 얼마 가지 않아 이 환자가 병이 나으면 봉스쿠레에 순례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부르니지앙 신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약제사는 이른바 신부의 술책에 붕괴했다. 그는 신부가 쓸데없는 짓을 하여 이폴리트의 회복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주인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은 모두 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녀는 반항심으로 성수를 가득 담은 성수반에 회양목 가지를 곁들여서 환자의 머리맡에 매달아 놓았다. 그러나 종교도 의술과 마찬가지로 그를 구할 수는 없는 모양이어서 이제는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다리에서 배로 점점 썩어 올라갔다. 약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찜질도 해보았지만 살은 날마다 문드러졌다. 보다 못한 여주인이 이제는 하는 수 없으니 뇌샤텔에 있는 유명한 카니베 선생님을 불러오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을 때 샤를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의학 박사이며 50살쯤 된 그리고 높은 지위나 명성의 부족함이 없이 자신만만한 이 의사는 무릎까지 썩은 다리를 보고 거리낌 없이 비웃었다. 그리고 절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약국에 가서 가엾은 사람을 이 꼴로 만든 어리석은 인간들을 호되게 야단쳤다. 그는 오메 씨의 프로코트 단추를 쥐고 흔들면서 호통쳤다. 오메는 야단을 맞는 것이 몹시 거북했다. 그러나 카니베 선생의 처방전이 이따금 용비례도 오기 때문에 이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불쾌한 것을 아첨하는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그는 보바리를 변호하지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도 않았다. 평소의 진보주의에 대한 신조도 내던지고 더 소중한 장사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체면을 희생했다. 카니베 박사의 수술은 이 마을의 큰 사건이었다. 그날은 모든 주민들이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다. 큰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마치 사형 집행이라도 있는 날처럼 음산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료품 상점에 사람들이 모여 이폴리트의 병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상점마다 모두 문을 닫았다. 그리고 티바슈 면장 부인은 수술 의사가 빨리 보고 싶어 창가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카니베 씨는 손수 이륜마차를 끌고 왔다. 잘 부탁하오. 준비는 다 되었으니 자, 갑시다. 그러나 약제사는 얼굴을 붉히며 꽁무니를 뺐다.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것은 편할 것 같지만 게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져서 말입니다. 게다가 내 신경소직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보다 오히려 선생은 중풍기가 있어. 하기야 놀랄 것도 없지. 약국을 하는 양반들은 언제나 조제실에 틀여박혀 있으니 몸이 약해지는 것도 당연해요. 자, 나를 좀 보시오.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플란드를 입지 않아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오. 가슴이 이렇게 튼튼하거든. 건강 그 자체요.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는 이폴리트는 아랑곳 없이 두 사람은 짓거려댔다. 약제사는 외과 의사의 냉정한 태도를 장군의 기상과 비교했고 그것이 마음에 든 카니베는 자기 의술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길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나서야 환자에게로 돌아가서 오메가 가지고 온 붕대를 점검하고 누구든 환자 다리를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레스티 부뚜아를 부르러 사람이 갔다. 카니베 선생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당구실로 들어갔다. 약제사는 아르테미스와 여관 주인과 함께 뒤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앞치마보다 창백한 얼굴로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에 보바리는 집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무슨 재앙이란 말인가. 조심은 했다. 운이 나빴다. 어찌되었던 이폴리트가 죽기라도 한다면 내가 죽인 것이 된다. 왕진 때 누가 묻기라도 하면 무엇라고 변명할 것인가. 혹시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짐작되는 일은 없었다. 어떤 명이라도 실수는 있게 마련이다. 소문은 포르주까지 퍼질 것이다. 아니 뇌사텔까지 루앙까지 곳곳에 퍼질 것이다. 샤를은 명예를 잃고 파산하고 형편없이 몰락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엠마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는 다른 굴욕감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남편의 무능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무엇인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부끄러웠다. 샤를이 방 안을 돌아다녔다. 구두가 마루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앉아요. 시끄러워요. 샤를은 앉았다. 또다시 남편을 잘못 보다니 이렇게 영리한 내가 이 무슨 미치광이 같은 짓인가. 그녀는 사치를 좋아하는 자신의 본능을 불만을 결혼 생활과 집안 살림의 형편없는 꼴을 진흙탕 속에 빠진 꿈을 생각했다. 어째서 나는 얻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그때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고 느닷없이 무서운 비명이 울려왔다. 보바리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엠마는 치솟는 짜증에 이마를 찌푸리고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 이유는 바로 저기 태연하게 앉아있는 저 남자 때문이다. 이제부터 자신의 이름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본인뿐 아니라 아내인 나까지도 부끄러움에 시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남자를 사랑해 보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것을 울며 후회하기도 했다. 혹시 바창다리였던 걸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보바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엠마는 이 말의 뜻하지 않은 충격으로 움찔 놀라 무슨 뜻인지 알려고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듯 새삼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만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샤를은 다리가 잘리는 이폴리트의 단발마에 귀를 기울이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폴리트의 그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낮게 꼬리를 끌면서 이어졌다. 엠마는 하얗게 바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불화살 같은 눈빛을 샤를에게 못 박아 놓고 있었다. 이제 남편의 존재 자체가 짜증스러웠다. 그녀는 자기가 과거에 남편에게 지켰던 정절을 마치 죄악인 것처럼 생각했다. 아직까지 남아있던 정절의 끄트머리가 자존심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앞에 허물어져 버렸다. 그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불륜의 편에 서서 즐거움을 만끽했다. 애인에 대한 추억이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로 매력을 지니고 되살아났다. 엠마는 새로운 간격으로 그 그리운 환영에 끌려 사랑의 추억 속에 영혼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샤를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그녀의 생활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존재할 수 없는 것,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샤를은 그쪽을 보았다. 내려놓은 덧문 너머로
카니베 박사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에 오메가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약국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샤를은 더욱 낙담이 되어 아내의 위로를 받고 싶었다. 여보, 키스해줘. 그만둬요. 엠마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샤를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아니, 당신 왜 그러는 거요? 진정해요, 진정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자, 어서 이리 와요. 싫다니까요. 엠마는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방에서 뛰쳐나가면서 방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벽에 걸려있던 기압계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샤를은 정신이 혼란해져서 안락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엠마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해 보았다. 신경병이 발작을 일으킨 것 같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주위에 감돌고 있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로돌프가 의사의 집 앞 뜰 앞에 들어섰을 때 A는 문 앞 층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꽉 껴안았다. 이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으로 그동안 언짢았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한 덩이가 되어 미친 듯 연락의 환희를 탐했다.